32년 동안 불을 밝히던 용광로가 꺼졌습니다. 2026년 1월 2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직원 약 1,500명이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공장 안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90톤 전기로 제강 설비와 소형 압연 공장. 1994년부터 돌아가던 라인이 영구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멈춘 건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경쟁사도 아닙니다. 이 공장이 멈추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면 연봉 1억 넘게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제철 직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 철강주 갖고 계신 분, 인천이나 당진에 사시는 분, 그리고 세금 내는 우리 모두에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오늘은 그 청구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2025년 한 해 벌어들인 돈, 매출 22조 7,332억 원, 영업이익 2,192억 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7.4%나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4억 원입니다. 매출 22조짜리 회사가 1년 동안 장부에 남긴 순이익이 고작 14억. 직원이 약 1만 1,600명인데 순이익을 나누면 1인당 12만 원입니다. 회식 한번 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2026년 1분기는 더 심각합니다. 매출 5조 7,397억 원에 영업이익 157억 원. 전분기 대비 63.7%가 줄었습니다. 흑자이긴 한데 숨만 겨우 쉬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주력 제품 중 하나가 철근입니다. 철근은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철골입니다. 그런데 한국 건설 경기가 무너졌습니다. 국내 철근 수요가 2020년대 초반 약 1,100만 톤에서 2025년 약 700만 톤으로 추락했습니다. 4년 만에 400만 톤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은 그대로 약 1,230만 톤입니다. 수요는 700만 톤인데 만들 수 있는 양은 1,230만 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적은 상태.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바닥을 기다가 결국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빠집니다. 현대제철만 이런 게 아닙니다. 포스코는 2024년 7월 포항제철소 제1제강 공장을, 11월에는 45년 9개월간 돌아가던 제1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도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철강업 전체가 설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단서가 겹칩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입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국 내 건설 경기도 꺼지면서 남아도는 철강재가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대 33.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안에서는 수요가 줄고 밖에서는 저가 물량이 들어오는 이중 압박. 이 상황에서 인천공장 소형 압연 라인은 가동률이 바닥이었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결국 32년 된 설비에 전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서가 가장 뼈아픕니다. 이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노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현대제철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시작합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상과급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됩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과 총파업을 반복합니다. 2025년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냉연 공장의 핵심 설비 가동이 멈춥니다. 그러자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카드를 꺼냅니다. 직장 폐쇄. 1953년 회사 설립 이후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사가 공장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경제학에서 직장 폐쇄를 록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무기를 쓰면 회사가 쓸 수 있는 맞대응 수단이에요. 노동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공장 자체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파업 중에는 임금을 안 줘도 되지만 직장 폐쇄 중에는 아예 일할 곳 자체가 사라집니다. 16일 만에 직장 폐쇄가 풀렸고 노조도 파업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7개월간의 진통 끝에 임단협이 타결됩니다. 임금 10만 1,000원 인상, 성과급 기본급의 450%에 1,050만 원 추가, 1인당 평균 약 2,700만 원. 7개월을 싸워서 1인당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 약 50만 원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7개월을 싸운 겁니다. 그 사이에 생산 차질, 납기 지연, 거래처 이탈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철근 1톤을 팔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시죠. 2025년 기준 철근 시장 가격이 톤당 약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7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재료인 철 스크랩 비용이 약 35만 원, 전기로를 돌리는 전력비가 약 10만 원, 생산 인건비가 약 8만 원, 설비 감가상각과 유지 보수비가 약 7만 원, 물류와 운송비가 약 4만 원, 판매 관리비가 약 3만 원,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약 2만 원. 다 빼면 남는 게 얼마냐? 약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황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철근 가격이 톤당 60만 원대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팔수록 손해입니다. 70만 원짜리 철근을 팔아서 남는 게 1만 원이고 가격이 조금만 빠지면 적자. 이 구조에서 성과금 2,700만 원을 매년 주려면 회사는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른 곳에서 돈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그 장소는 한국이 아닙니다. 2025년 현대제철이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58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 2029년 1분기 상업 생산 목표,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장에 들어갈 철강제를 현지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소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의 아변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한국 공장의 설비를 뜯어서 미국 공장에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인천 공장은 이미 폐쇄됐고 당진 설비는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고 회사가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바다 건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조 4천억 원. 이 돈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노조가 7개월 파업해서 1인당 5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했죠. 50만 원 곱하기 1만 1,600명이면 약 58억 원입니다.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8조 4천억이니까 노조가 싸워서 더 받은 돈의 약 1,450배를 미국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회사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이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은 국경을 넘기 어렵지만 자본은 더 유리한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임금이 높고 파업이 잦은 곳에서 비용이 낮고 안정적인 곳으로.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장 폐쇄가 확정된 뒤에 벌어진 일을 보시면 이 계산의 결과가 더 선명해집니다. 폐쇄 대상 라인의 기술직 근로자 약 2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당진 공장 전환 배치 희망자 약 50명, 희망 퇴직 신청자 10여명, 나머지는 인천 공장 내 재배치. 희망 퇴직자에게는 약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자녀 1명당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줍니다. 55세 이상 퇴직자에게는 임금 2개월분에 금 11돈까지. 회사가 꽤 후하게 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3년치 위로금을 받아도 그 다음은 없습니다. 50대 후반 철강 생산직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3년치 위로금은 퇴직 후 생활비로 3년이면 바닥납니다. 그 뒤에 남는 건 빈 통장과 자격증 없는 이력서입니다. 노조는 공장 폐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천 공장과 본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전 유지 보수는 하겠지만 신규 투자는 불가능하다. 결국 2026년 4월 3일 전환 배치 인사가 발령됩니다.
당진으로 가는 50명에게는 열흘의 위로 휴가와 최대 300만 원의 이사비, 6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조가 2달간 버텼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광로는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노조의 투쟁이 정말 노동자를 지킨 걸까요?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9월부터 7개월간 임단협 교섭, 2025년 2월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 2025년 3월 추가 파업, 2025년 4월 임단협 타결, 1인당 50만 원 추가 확보, 2026년 1월 인천공장 영구 폐쇄, 2020년 4월 200명 구조조정 완료, 50만 원을 더 받았지만 200명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사이에 8조 4천억을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어떤 게 더 큰 숫자인지는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일본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철강업도 구조조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일본 제철, JFA 스틸 모두 설비를 줄이고 있어요. 2025년 일본 조강 생산량이 5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철강 노조는 1950년대부터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도 산다. 이 원칙 아래에서 설비 폐쇄가 결정되면 노조는 인력 재배치와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집중합니다. 폐쇄 자체를 막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폐쇄 이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일본 철강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천공장 200명이 자리를 잃었고 노조는 농성 2달 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비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철강업이 반도체보다 사양 산업이니까 구조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2025년 영업이익률은 약 0.96%입니다. 같은 해 한국 편의점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에서 4% 수준입니다. 매출 22조짜리 철강 대기업의 이익률이 동네 편의점보다 낮습니다. 이 구조에서 연봉 1억에 성과급 2,700만 원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 직원들 사정이 안 됐네.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잖아.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청구서, 인천지력 경제에 날아오는 청구서입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는 약 1,500명이 근무합니다. 이 공장을 중심으로 동인천 일대 상권이 돌아갑니다. 점심시간 국밥집, 퇴근길 마트, 주말 세차장, 직원 200명이 빠지면 이 상권의 매출도 같이 빠집니다. 공장 정문 앞 간판이 하나씩 내려가는 게 청구서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인천 공장만이 아닙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에도 대규모 제철소가 있고 포항, 순천에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 주변에 협력업체, 식당, 숙소, 학원까지. 공장 하나가 줄어들면 주변 생태계가 동시에 위축됩니다. 두 번째 청구서, 하청 노동자에게 날아오는 청구서입니다. 202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단진 공장 하청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파견 혐의였어요. 이 1213명은 현대제철 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정규직 노조가 성과급 2,700만 원을 더 받을 때 이분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지킨 건 정규직의 성과급이었고 하청 1,213명의 고용 안전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공장 안에 보호받는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공존하는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임금과 고용 보장을 누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저임금과 불안정에 노출됩니다. 노조의 투쟁이 이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이중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 주주와 연금 가입자에게 오는 청구서입니다. 현대제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철근 수요 감소, 파업 장기화, 인천공장 폐쇄가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 눌려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현대제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연금 수익률에도 영향이 갑니다. 무인화와 해외 이전이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내 연금은 올라가는데 내 이웃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비대칭.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네 번째 청구서. 자녀 세대에게 날아오는 청구서입니다. 현대제철의 사원수는 약 11,60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공장은 이미 라인이 폐쇄됐고 당진 설비는 미국으로 이전이 검토되고 있고 회사 전체가 저탄소 전기로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기존 고로 기반의 생산직 자리가 줄고 AI와 자동화가 적용된 전기로 설비를 다루는 엔지니어 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5년 뒤 현대제철에 원서를 쓸 때 아버지 세대와 같은 생산직 자리는 절반으로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설 경기 추락으로 철근 수요가 400만 톤 증발했고 중국산 저가 공세가 겹쳤고 노조는 7개월 파업을 벌여 1인당 50만 원을 더 받았지만 회사는 8조 4천억을 들고 미국으로 갔고 인천공장 32년 역사는 끝났고 200명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천 상권 위축, 하청 1213명의 고용 불안, 주가와 연금 영향, 자녀 세대의 일자리 축소라는 4장의 청구서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건 뭘까요? 딱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 1. 뉴스를 읽는 프레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노조가 이겼다 졌다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회사의 투자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세요. 인천은 폐쇄, 당진은 설비 이전 검토, 루이지애나의 8조 투자. 이 3개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앞으로 일자리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노조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없어지는 라인을 붙잡는 투쟁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전기로 설비, AI 기반 품질 관리, 탄소 중립 공정에서의 재배치와 재훈련을 협상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일본 철강 노조가 50년간 해온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자녀 세대의 진로를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전통 철강 생산직은 줄어듭니다. 대신 전기로 운영 기술, 수소 환원 제철 공정, 디지털 트윈 설비 관리 같은 새로운 직무가 생기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자리를 쫓지 마시고 새로 열리는 문 앞에 먼저 서 계시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7개월 파업하고 성과급 2,700만 원 더 받아낸 노조. 이 장면에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뉴스 보고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만 남기고 창을 닫으시면 청구서는 결국 우리 집에 옵니다. 세금으로 오고 연금으로 오고 동네 상권으로 오고 우리 아이 취업 시장으로 옵니다. 귀족 노조 꼴 좋다로 소비하고 넘기면 다음 청구서는 한 세대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대제철처럼 국내에서 적자인 설비를 해외로 옮기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금으로 달라는 요구안을 확정했고 삼성전자 노조는 45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노조와 자동화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이 흐름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삼성이 JTBC 광고를 끊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만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화도 내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항의 한 줄, 성명서 한 장 없이 그냥 조용히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둘은 그냥 광고주와 신문사 사이가 아니라 3대에 걸쳐 핏줄까지 얽힌 한 집안이나 다름없는 식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한 집안이 8년 동안 단 한마디 없이 광고를 거두고 사람을 거두고 행사를 거두고 나중엔 핏줄까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한 응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죠. 먼저 이 두 회사가 대체 어떤 사이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벌어진 일이 왜 그렇게까지 차갑고 무서운 일인지가 보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과 중앙은 그냥 광고를 주고받는 광고주와 신문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60년을 함께 해온 핏줄까지 얽힌 한 집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야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중앙일보, 그 신문사를 직접 만든 사람이 바로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남이 차린 신문에 광고만 넣어준 게 아니라 본인 손으로 직접 창간한 신문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해 앞선 1964년에는 동양방송, 줄여서 TBC라는 방송국까지 세웁니다. 라디오에 이어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직접 운영했으니 당시 삼성은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손에 쥔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이야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여러 언론사를 강제로 합치고 정리하는 조치였는데 이때 삼성은 애지중지 키우던 방송국 TBC를 강제로 빼앗기고 맙니다. 본인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권의 손에 의해 방송국이 KBS로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십수년을 공들여 키워온 방송을 어느 날 갑자기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내놓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게 방송이라는 건 단순한 사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손에 쥐었다가 억울하게 빼앗긴 못다 이룬 꿈 같은 것이었어요. 이 대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사업으로 얽힌 인연이라면 이제부터는 진짜 핏줄로 얽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에게는 홍나희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나희 여사가 바로 중앙일보를 이끌던 홍씨 집안, 홍진기라는 분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건 하나로 삼성 이씨 집안과 중앙 홍씨 집안의 피가 그대로 섞여버린 겁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날 중앙그룹과 JTBC를 이끄는 홍석현 회장, 이분이 바로 홍나희 여사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회장에게는 친외삼촌이 되는 셈입니다. 사돈을 넘어 그냥 한 식구였던 거죠. 이 끈끈한 관계가 정점을 찍은 순간이 바로 2011년입니다. 이해 12월, 중앙그룹은 JTBC라는 종합편성 채널을 새로 개국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입장에서 이 JTBC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1980년에 억울하게 빼앗긴 방송의 꿈을 30여 년 만에 다른 형태로 남아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외가가 직접 차린 방송국이었어요. 그러니 삼성이 이 방송국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개국 이후 삼성은 한 해에 수백억 원씩 광고를 꼬박꼬박 채워주는 그야말로 가장 든든한 핵심 광고주가 되어줍니다. 비유하자면 집안잔치의 가장 큰 축의금을 매년 가장 먼저 내미는 큰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작은 가게로 치면 매일같이 찾아와 한 달 매출의 절반을 혼자 채워주는 가장 큰 단골 손님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단골이 곁에 있으면 가게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게 되기도 하죠. 이 점도 잠시 머릿속 한구석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문을 직접 만들어준 인연, 빼앗긴 방송의 꿈, 결혼으로 섞인 핏줄, 그리고 매년 수백억을 채워주던 든든한 후원까지 삼성과 중앙은 무려 60년을 이렇게 한 집안으로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이 끈끈함을 잠시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 이 모든 게 정확히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60년을 한 식구로 지내온 두 집안 사이에 2016년 가을 어느 날 단 한 번의 보도가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그 보도는 다름 아닌 한 대의 태블릿 PC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어느 태블릿 PC 하나를 손에 넣었다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한 번의 방송은 곧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보도를 내보낸 JTBC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외가가 차린 방송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무렵 JTBC는 이미 예전의 JTBC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 MBC에 있던 손석희 앵커가 JTBC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뒤로 JTBC 보도의 무게가 눈에 띄게 커졌고 영향력도 함께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도 종종 나갔습니다. 핏줄로 얽힌 외가가 차린 방송이 어느새 삼성에게도 거리낌 없이
칼끝을 겨눌 수 있는 언론으로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가장 날카롭게 향한 순간이 바로 2016년 가을에 그 태블릿 보도였습니다. 그 보도가 도화선이 됩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결국 2017년 2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세워진 이래로 그 집안의 총수가 구속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삼성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그려보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세운 신문사, 외가가 차려서 운영하는 방송국, 그 방송국이 내보낸 보도가 도화선이 되어 그 집안의 손자이자 그룹의 총수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60년을 한 식구처럼 지내온 두 집안 사이에서 한쪽 집의 방송이 다른 쪽 집의 가장을 감옥에 보낸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에 차서 항의했을까요? 절교를 선언하는 성명서라도 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항의한 줄 없었고 성명서 한 장 없었습니다. 화내는 목소리도 따지는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광고였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그 직후부터 JTBC를 가득 채우던 삼성전자의 광고가 슬그머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 변화가 정말 또렷하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삼성 광고는 한 달에 69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6월에는 41회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7월에는 28회까지 떨어졌어요. 69회에서 41회로, 다시 28회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광고가 뚝뚝 끊겨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섬뜩한 건 이 모든 게 단 한마디의 발표도 없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고를 빼겠습니다 라는 통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숫자가 조용히 줄었고 어느 순간 0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숫자만 조용히 줄여나간 겁니다. 파트 1에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한 달 매출의 절반을 혼자 채워주던 큰 단골 말입니다. 삼성이 JTBC에게 딱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큰 단골이 어느 날부터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냥 발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따로 인사도 없이 어느 날 보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매일 가게 매출의 절반을 채워주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말로 따지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는 한 번 지르고 나면 끝이지만 조용히 등을 돌린 마음은 종처럼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삼성은 분노가 아니라 침묵으로, 항의가 아니라 빈자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그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삼성이 걷어간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하나였을 뿐이에요. 삼성은 그 뒤로 하나씩 광고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을 조용히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걷어간 건 신문 지면이었습니다. 방송에서만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중앙일보 지면 곳곳을 큼직하게 채우던 삼성의 광고들이 신문에서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빼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 호에 빠지고 그 다음 호에 또 빠지고 그렇게 지면 위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옅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신문에서 가장 든든하게 한 면을 통째로 채워주던 광고주의 자리가 그렇게 소리 없이 비워진 겁니다. 또 하나, 조용히. 세 번째로 걷어간 건 사람과 정보였습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기업을 취재하려면 그 회사 임원의 인터뷰가 필요하고 자료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치기사 하나가 나가려면 사실 그 기업이 문을 열어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삼성 쪽 임원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취재 협조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저 정중하게 그러나 일관되게 문이 닫혔다고 알려졌습니다. 60년을 한 집안처럼 드나들던 사이가 이제는 가장 취재하기 어려운 상대가 된 셈입니다. 걷어간다는 게 꼭 돈만 걷어가는 건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조용히.
네 번째로 걷어간 건 행사와 포럼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매년 크고 작은 포럼과 시상식, 국제 행사를 엽니다.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후원이 채워주죠. 그런데 그동안 큰 손으로 이름을 올리던 삼성의 후원이 이런 행사들에서 빠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행사장 현수막에서, 후원사 명단에서 삼성이라는 글자가 조용히 지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빠진 게 아니라 그 행사의 격까지 함께 빠져나간 거예요. 또 하나, 조용히. 다섯 번째는 좀 더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드라마였어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쓰는 스마트폰, 거실에 놓인 TV, 이런 게 다 협찬, 그러니까 PPL입니다. 그런데 중앙그룹 계열사가 만드는 드라마에서 삼성 제품 협찬이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촬영장에 우연히 삼성 로고가 박힌 물건이 잡히면 그걸 테이프로 가리거나 나중에 모자이크로 지웠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때 가장 큰 광고주였던 회사의 로고를 이제는 화면에서 지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래서 삼성이 광고를 끊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절반밖에 못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걷어간 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광고, 지면, 인터뷰, 후원, 협찬.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더 무서운 것들이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조용히. 여섯 번째로 걷어간 건 금융이었습니다. 삼성은 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카드, 생명, 증권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굴러가려면 이런 금융사들과의 제휴와 협찬이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카드 행사를 하고 함께 상품을 묶고 그렇게 돈이 오가는 끈이 곳곳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 쪽 협력 관계까지 조용히 정리됐다고 전해집니다. 광고를 거두고 사람을 거두고 행사를 거두더니 이제는 핏줄에 가장 가까운 돈의 연결까지 하나씩 끊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핏줄이라는 단어, 이제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 어떤 매체에서 발을 빼면 다른 기업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그냥 조심하게 됩니다. 굳이 그 매체에 광고를 크게 넣어서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삼성이 빠진 뒤로 다른 대기업 광고주들까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큰 태양이 차가워지니 그 주위를 돌던 행성들까지 하나둘 얼어붙듯이 가장 큰 광고주 하나가 식어버리자 그 주변 전체에 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냉각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항해 한 줄이 없었습니다. 성명서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씩 걷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한 회수가 쌓이고 쌓이자 이건 더 이상 추측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그대로 찍혔거든요. 한때 2천억대를 넘나들던 JTBC의 광고 매출은 2024년에 1,418억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30%. 그러니까 매출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증발한 겁니다. 이건 전원도 추측도 아닌 장부에 박힌 확정된 숫자예요. 화 한 번 내지 않고 발표 한 줄 하지 않고도 한 매체의 돈줄 3분의 1을 말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침묵의 응징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8년에 걸쳐 삼성이 조용히 걷어간 것들이 분명 컸지만 정작 중앙그룹을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는 삼성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중앙이 스스로 던진 무려 7천억짜리 도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도박이었길래 한 그룹의 운명을 뒤집었는지 바로 이어서 보시죠. 그 도박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2019년 중앙그룹은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FIFA와 거대한 계약 하나를 맺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드컵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중계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금액이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 역사상 보기 드문 초대형 베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는 빚이 많은 상태였어요. 광고 매출은 줄고 있었고 흑자를 내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천억을 한 번에 지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빚이 많은 집이 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초고가 복권 한 장을 산 셈이에요. 잘만 되면 인생이 바뀌는 복권이죠.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으로 틀면 광고가 몰려들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복권은 꽝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비싼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들에 다시 되팔아서 본전을 뽑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상파들이 사주질 않았습니다. 이미 방송으로 올림픽을 틀어봐야 적자라는 걸 다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그룹이 직접 단독 중계에 나섭니다.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그 개막식이 열렸어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시청률 1.8%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숫자인지는 비교를 해보면 단번에 와닿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지상파 3곳이 함께 중계한 개막식 시청률은 합쳐서 18%였어요. 1.8% 대 18%, 정확히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7천억을 들여 산 권리로 틀었는데 보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광고로 본전을 뽑는다는 계획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오로지 삼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중앙그룹이 흔들린 데는 삼성이 손을 뗀 것 말고도 더 크고 구조적인 흐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 방송 광고 시장 자체가 통째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국내 방송 광고 매출은 1년 만에 7.4%가 줄어서 약 2조 3천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5년에는 13.8%가 더 급감해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까지 추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송이라는 판 자체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느냐? 디지털로 갔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약 61%를 차지했어요. 방송 광고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광고비라는 물줄기의 무게중심이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손님들이 다들 옆 가게로, 그러니까 유튜브나 OTT 같은 새 가게로 우르르 옮겨갔는데 정작 우리는 혼자 옛날 간판만 더 크고 비싸게 키운 격이었어요. 7천억짜리 중계권이 바로 그 옛날 간판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에요. 중앙그룹의 한 계열사는 2021년에 외부에서 4천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5년 안에 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장이 끝내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 4천억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으니 돈을 도로 물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앙그룹의 위기는 어느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 방송 광고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었고, 둘째, 거기서 7천억짜리 중계권 베팅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 셋째, 빌린 돈에 기대해 회사를 굴려온 차입 경영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리고 넷째, 거기에 8년 전 삼성이 조용히 손을 뗀 예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거대한 그룹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잘못된 선택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빚, 7천억짜리 도박의 청구서가 결국 어딘가로는 날아가야 했거든요. 문제는 그 청구서가 삼성도 아니고 중앙그룹의 오너도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무너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26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 JTBC는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빌린 돈을 약속한 날에 못 갚는 것, 이걸 우리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206억이면 한때 한 해 수백억씩 광고를 채워주던 그 큰 단골이 빠져나간 자리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더는 메울 곳이 없었던 겁니다. 한번 둑이 터지자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14일 중앙홀딩스와 혼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을 비롯한 4개 계열사가 한날 한시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인 15일에는 JTBC까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JTBC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해서 법원이 곧바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채권단과 먼저 협의해보는 자율구조조정이라는 제도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어떻게든 법정 관리까지 가지 않고 살려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6월 19일 그룹의 얼굴이자 6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리, 중앙일보가 220억 원짜리 기업어음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워크아웃, 그러니까 빚을 다시 짜는 구조조정을 신청했어요. 이병철 회장이 1965년에 직접 창간했던 신문, 한 집안의 시작이었던 그 신문에 결국 부도라는 2글자가 찍힌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빚을 다 합치면 얼마였을까요? 중앙그룹 전체 차입금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조 8천억. 너무 큰 숫자라 잘 와닿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빚의 청구서가 정작 누구에게 날아갔는지 말입니다. 이 2조 8천억 중에는 시장에서 끌어모은 돈이 1조 3천억쯤 됐는데 그 중에서 약 7,900억 원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은행도 큰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돈이 7,900억이나 묶여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모였느냐는 거예요. 중앙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은 BBB급, 그러니까 우량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 때는 부도 위험이 사실상 제로다라는 설명과 함께 연 8%라는 꽤 높은 이자를 얹어서 개인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뱃머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등급은 비우량인데 위험은 제로라고 말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이게 제대로 설명하고 판 게 맞는지, 불완전 판매가 아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는 JTBC의 등급을 BBB에서 한참 아래인 CCC로 끌어내렸습니다. 위험 제로라던 그 채권이 며칠 만에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이나 어렵게 모은 퇴직금을 여기에 넣은 분이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중앙일보인데 JTBC인데 설마 망하겠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8%라는 이자와 만나 가장 아픈 청부서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큰 회사 둘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조용히 광고를 거두고 사람을 거두고 행사를 거두고 끝내 핏줄까지 돌아섰던 8년. 그런데 그 8년의 끝에서 진짜 청구서를 받아든 사람은 삼성도 중앙도 아니었습니다. 7천억을 써서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도 끝내 돌아서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의 끝에 놓인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7,900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용의 저주가 진짜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저주의 끝은 늘 가장 멀리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닿더라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광고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8년에 걸쳐 사람과 행사와 핏줄과 돈줄까지 조용히 걷어가진 응징에 스스로 던진 7천억짜리 도박과 방송 광고 시장이 무너지는 시대에 역품이 겹치면서 2조 8천억 그룹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7,900억이 되어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서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아무리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도 한쪽 자본에만 기대고 있다면 위태롭다는 겁니다. 큰 나무 그늘에만 기대어 자란 화초는 그 나무가 베이는 순간 함께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회사가 어디에, 누구에게 그렇게 기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부도 위험 제로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말이 붙은 곳일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누가 화려한 이자율을 들이밀 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그 옆에 작게 적힌 신용 등급과 왜 그 이자가 그렇게 높은가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옛말의 무게입니다.
한 집안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큰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절망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눈 하나입니다. 화려한 이름과 높은 이자에 흔들리지 않고 등급과 숫자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그 눈 하나만 챙겨도 우리는 다음에 올지 모를 청구서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 자본에 기댔다 무너진 이번 일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